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연습방입니다. 100년 대 16년 비트코인 글로벌 통화 질서 흔든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은 수세기에 걸려서 그리고 달러는 한 세기에 걸쳐서 패권을 쌓았는데 비트코인은 단 16년 만에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패권을 쌓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달러도 한 세기나 걸렸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단 16년 만에 그 패권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작값과 맞바꿔지던 이 실험적 인터넷 화폐가 불과 16년 만에 글로벌 머니의 일부로 편입이 된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큰 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드머니와 이 피아트머니를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M2를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통화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 4.5 트릴리언이고 이제 그 달러가 22 트릴리언 정도 되고요. 22조 달러. 자, 유로가 이제 18조, 엔화가 이제 8조 달러 정도, 브리티시 파운드가 4.2, 다른 나라가 이제 14조 달러 정도 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한국은 여기 들어가지 못하죠. 얻어지에 아마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이제 다 합쳐 보면 이제 달러의 합계와 모든 화폐들의 합계를 보면 138조 달러 정도 돼요. 금 25.1조 달러와 그리고 전 세계 법정화폐인 M2 112.9조 달러를 이제 합치면 138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통화와 이 자산 골드까지 다 합친 게 이제 이 정도라는 거고, 이 중에서 1.7%에 해당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가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는 자산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 2조 2,900억 달러 기준으로 점유율은 이제 약 1.66%. 규모만 놓고 보면 여전히 이제 금이나 달러에 비해서 못 미치는 상황인데 성장 속도만큼은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과 달러가 지금까지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쌓아왔던 시간들을 비교해보면 지금 말도 안 되게 비트코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차지할 수 있었느냐, 점유율을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 발행되는 이 화폐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유동성을 지금 각국 중앙은행에서 꾸준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적으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2100만 개라는 딱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량에 다른 어떤 자산들, 어떤 화폐들보다도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리버는 이제 비트코인은 글로벌 머니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투기적 랠리나 이 밈코인 현상과는 달리 세계 자산 구조 속에서 비트코인이 점차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과 암호 자산은 오랫동안 글로벌 유동성 확장의 이 하이베타 수혜주로 이제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풀릴 때 이제 과도하게 오르고 긴축이 시작되면 이제 급락하는 전형적인 위험 자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대부분 이랬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확장하는 시기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하고 다시 이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급락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죠. 근데 이 주기가 조금씩 이제 달라질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 그리고 국가, 연금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은 계속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런 단기적 그 자산, 그 투자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사 모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패턴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주변적 해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달러와 금과 함께 세계 통화 질서의 한 축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 연준이 돈풀기와 금리 인하의 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비트코인은 글로벌 머니 점유율 확대는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닌 이 슬로우 모션 통화 혁명으로 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이미 필리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년간 비트코인 1만 개를 구매하는 이 전략적 비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 중앙은행이 5년간 비트코인 1만 개를 구매하고 이를 20년간 보유하는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해외 주요국에서 비트코인을 자산 목록에 추진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이 빌라 푸에르테 하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건데요. 아직 이제 뭐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는 비트코인의 경제 및 금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이익과 금융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1만 개, 뭐 국가에서 구매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이제 필리핀이라는 이제 국가의 경제력에 비하면 그래도 꽤 많이 구매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 관련 국가의 이제 기업들도 매수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국가에서 산다고 하는데 기업이 안 사게 만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결국에는 국가가 사면 결국에는 기업도 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비축 법안들이 이제 전 세계로 아마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하나씩 퍼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법안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주권 비트코인 준비금의 정식 입법 절차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법적인 절차로. 그리고 이 부탄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로 보유량을 지금 늘리고 있죠, 이미.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법 집행 과정에서 이제 압수한 거, 이제 범죄에서 사용된 뭐 그런 것들 압수해가지고 그것들을 매도하지 않고 이제 보유하는 것들만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아예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직접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더 이제 커지죠. 해당 법안은 중앙은행이 매년 2,000개의 비트코인을 5년간 매입해서 총 1만 개를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간 매도할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하죠. 20년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매도 없다. 매도를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들고 갈 물량들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20년간.
자, 그리고 11만 달러 붕괴 비트코인 어디까지 내려왔나? 굉장히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모두 단기적인 일시 조정세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9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후 이제 가상화폐가 급등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급락이 나왔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약화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 반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용시장 하방 위험이 있지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뭐 빨리 하겠느냐, 빨리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 상무부가 6월에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빠른 연간 상승률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것도 관세 때문이죠, 결국에는. 결국엔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돈은 계속 풀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풀리고 있고 지금도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이제 지연이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아예 뭐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아예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뭐 한두 달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비트코인은 지갈 길 갈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면 정말 암호화폐 투자하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벤자민 코엔, 이더리움 20에서 30% 폭락 견디 자신 없으면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베테랑 트레이더인 벤자민 코엔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구독자 92만 4천 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더리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으며 단기적으로 고점 형성과 조정 국면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강한 매수세를 확보하며 5,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데 이는 사이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제 상승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의 조정과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의 비율이 저점 형성이 맞물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월 조정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48% 하락을 했고 21년 9월에 34% 하락하는 등 이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하게 이더리움이 20주 이동평균선 지지선까지 되돌림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조정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 조정 이후 10월 반등이 이어진다면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향해 도전할 수 있고 이는 시장의 지속적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20-30%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시장의 본질적 변동성일 뿐 이 장기적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기 하락을 견딜 수 없으면 이더리움 대신 다른 투자 자산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런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단기적으로 20-30% 하락, 알트코인에서는 너무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많이 나오면 8-90%까지도 하락을 해요. 이번에도 알트코인 조정세가 이 정도까지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 굉장한 큰 위험성을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20-30%에서 끝나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더 크게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이런 비중 조절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큰 비중을 한 번에 실으면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런 하락에 대응하기 힘들다. 내가 아직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꼭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도 일부 꼭 들고 가시고요. 다 사지 마세요. 100% 사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초보는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 오히려 고수들도 이렇게 잘 안 해요. 현금을 일부 들고 가지 절대 100% 투자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좀 흔들림을 좀 잘 견뎌보시기 바라고요. 이더리움 지배력 급등, 거래소 보유량 고갈, 공급 쇼크 현실화. 뭐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배력도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지배력이 14.54, 비트코인이 58.2로 2%로 이제 집계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배력이 이더리움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의 고래들도 7월 이후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해서 상승세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래들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 역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는 분위기, 특히 공시자료에 따르면 일부 상장사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확보했고 거래소 내 보유량은 1830만 개로 줄어들면서 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내 보유량이라는 건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얼마나 이제 보유하고 있느냐인데 이 보유량이 이제 줄어든다는 건 거래소에서 사서 개인 지갑이나 다른 곳에 이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만약에 조금만 받쳐주면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으로 시작된 자금 회전이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흔들려가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세가 지금 크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조정세가 크게 나오면 뭐 다른 알트들도 그냥 쭉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세가 크게 나오면 안 되고 이제 횡보를 해줘야 돼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흘러가면 그때서야 이제 다른 알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든 고울의 이 갑작스런 각성의 이 암호화폐 시장 패닉 14만 명 동반 몰락이라는 기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지금 24,000 BTC 약 27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도 직후에 4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열고 스테이킹에 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고래가 이동을 한 것들을 포착한 거고요. 이런 자금 흐름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은행 예금 9,100조 원 빠져나간다라는 기사예요. 미 은행들 금지 로비 안간힘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해달라라는 로비에 나선 거예요. 미국 달러화 가치가 연동되는 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에 맹점이 있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가 은행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미 은행협회나 이 은행정책연구소, 소비자은행연합 등 은행 단체들이 지난주 의회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니어스법에 맹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소유주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니어스법에는 이게 이제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자도 지급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재미난 건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자를 지급하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이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은행권에서 이 자금들 이자 주기 싫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뭐 한다고 해서 그걸 굳이 이자를 우리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급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이해 관계가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은행들이 화가 난 거죠.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은행에서 빠져나가서 거래소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게 지금 전통 금융에서 이제 신생 금융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결국엔 디지털 금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금 이동이 계속해서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은행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시장 자체, 은행 예금 자체가 지금 6조 6천억 달러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뭐 지급하는 것을 떠나서도 우선은 디지털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엔 대세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에릭 트럼프 그룹 디뱅킹 당의 EU 크립토 노선 강화라는 기사죠. 이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은행에서 디뱅킹, 이 거래 배제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일가가 친 크립토 노선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나 봐요. 자신들이 예전에 한번 이제 문제가 크게 한번 있었죠. 의회 난동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 의사당에 이제 몰려가서 막 시위를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폭력 사태 때문에 경찰과 시위대가 이제 충돌도 벌어지고 뭐 굉장히 크게 일이 번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은행에서 디뱅킹을 당한 거예요. 거래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일가가 친크립토 노선으로 이제 강화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랑은 이제 완전히 척을 진 거죠. 은행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들어주겠냐 이거죠. 결국에는 은행 예금에서 뭐 빠져나가니 스테이블 코인 이자 허용을 금지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겠냐고요. 안 해주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트럼프 일가는 암호화폐 사업을 너무나 크게 확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은행의 입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자산 시장에서 이제 애니모카는 RWA 토큰화가 이제 400조 달러 전통 금융시장 잠재력을 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 자산의 이제 잠재 시장 규모를 약 400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5경 5,924조 원. 이제 경 단위로 넘어가요. 자산의 규모들이. 실물 자산이 그만큼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모대출, 미국 국채, 원자재, 주식, 채권 등을 핵심 성장 영역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자, 이 자산들이 이제 토큰화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400조 달러에 달하는 전통금융 시장의 잠재력은 RWA 토큰화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토큰화된 자산 규모는 265억 달러, 약 37조 원 정도 해당이 되고, 2025년 초 대비해서 70%나 증가를 했어요. 2025년 초에요. 그러니까 1년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벌써 70%가 증가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토큰화된 가치의 90% 가까이가 사모대출과 이제 미국 국채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그 생태계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폴리곤이나 지켓싱크, 에라, 그리고 아비트럼 등 레이어2 네트워크까지 합하면 76%나 차지합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RWA 시장도 이더리움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이렇게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강점으로 유동성, 보안, 개발자 기반을 꼽았지만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점차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자신들도 이제 뭐 도전장을 내밀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더리움이 지금은 가장 큰 선두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청풍자와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넘어 부동산, 소득까지 토크나 AI가 판바꿀 거. 결국에는 부동산, 원자재, 개인 소득까지도 토큰화가 될 것이다. 결국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완전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의 결합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AI는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블록체인에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기계 간 거래가 주류가 되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AI와 AI 간의 이제 거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현재보다 100배, 100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AI가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소액 결제를 주도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반 거래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워낙코인으로 이제 K-팝 STO를 구매한다, 사업 모델을 검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NH농협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을 연계한 융합 사업 모델 검증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고, 아톰과 뮤직카우 등과 이 사업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저작권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워낙 이게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걸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도 이제 이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이 규제가 조금씩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새로운 이제 K 콘텐츠를 이제 실무 자산으로 한 STO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이런 시장들이 열릴 것이고,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금융의 시장의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